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아, 괜히 그냥 되게 중요한 문제 갖고 그래서 조금 까탈스럽게 좀 따졌더니 왜 따지냐고 지금. 왜 김상훈 열심히 취재왔는데 꼭 2% 저도 아주 못됐다고만. 난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여러분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지금은 돈 빼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걸 해야 되니까 빨리 OX냐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거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이. 자, 해당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마을금고 통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민할 게 없네요. 예. 오늘은 뭐 하죠? 인플레? 네, 오늘은 예. 하여튼 빨리빨리 해볼게요. 네, 예. 화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띄워주세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 이 제목은 왜 인플레가 이렇게 쉽게 안 잡힐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예.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앤드류 베일리라는 영국 중앙은행 총재거든요. 예. 진짜 궁금해 보이지 않으세요? 왜 안 잡힐까? 네. 어제 이상하다. 이런 예. 어제 이런 기사가 잡힌다고 나와가지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기자들이 되게 많이 같이 썼어요. 예. 이 기자들은 주요 국가들의 그 인플레가 도대체 왜 안 잡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지금 왼쪽에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하고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은 거의 뭐 한 2025년 전에는 인플레가 2% 밑으로는 못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1990년대 이후로 인플레 금리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 가지고 올리고 있는데도 못 잡고 있잖아요. 예. 네. 요 화면이 전 세계의 인플레를 보여주는 건데 색이 진할수록 인플레가 높은 거예요. 파란색이 지날수록. 네. 예. 여러분 근데 저 지도 되게 재밌습니다. 왜요? 왜요? 저게 면적이요. 아, 저기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세계지도랑 모양은 비슷한데 면적이 다르잖아요. 코리아도 되게 크게 나오네요. 저게 인구를 나타낸 거예요. 네. 인구를. 그러니까 인도보다 미국이 조그맣게 나왔잖아요. 그죠? 정말 예리하세요. 그 인구 대비 이렇게 GDP 그러니까 인구 크기대로 지도를 나타낸 거라서 이 사우스 코리아가 이게 아주 조그만 나라는 아닙니다. 와, 그러네. 정말 예리하셨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보면 중국이 5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0.1% 예. 제일 낮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씩 높아요. 미국이 한 4% 되고 영국이 한 8.7 되죠. 네. 그리고 여기 뭐 터키, 튀르키예 있고 이렇게 뭐 39.6%가 그렇죠. 네. 저 회색 흰색은 뭔지 압니까? 왜 또? 네,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주십시오. 통계청 물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색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다. 아프가니스탄, 물가 얼마나 올랐어요? 뭐라고? 카자흐스탄. 우리는 그런 거 조사 안 해. 아, 맞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잠깐 얘기 드리면 여기 중국이 0.1% 유독 낮은 거는 네. 일단은 그 팬데믹 때 과도한 돈 풀기를 좀 자제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요소가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세히 그 항목을 공개는 안 했는데 중국인들의 밥상에 꼭 올라가는 돼지고기 뭐 이런 식품이나 의류에 좀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미국은 이제 쭉 보면 뭐 에너지나 주거비, 교통비 같은 게 제일 중요하게 보죠. 예.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 발전해서 뭐 수입 제품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가격 인상이 되면 그거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중국은 좀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저 세계지도에 캐나다와 러시아는 없어졌죠 거의. 인구가 작은 나라니까. 인구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네. 그 참 지도에. 그러게요. 네. 네.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는 인플레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가지를 꼽았어요. 네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금리 인상 효과가 평소보다 더 지연이 돼서 보통 금리를 인상하면 그게 소비나 어떤 가격에 반영이 될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하고 영국은 1년 반 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로존은 1년 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 중앙은행 경제학자들은 이거 평소보다는 좀 늦게 반영될 것 같아요. 왜요? 약발이 잘 안 먹히고 있다. 왜? 네, 그리고 뒤에 계속 나와요. 네. 네. 그리고 긴축 효과가 덜 강력할 것 같아. 라는데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표를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이게 50 이상이면 해당 섹터 기업들이 전월 대비 확장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한 거예요. 그럼 요즘은 서비스 업체들이 경제를 주도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원인 중에 지금 안승창 대표님이 궁금해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산업 구조가 대출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은 사실 제조업에 비해서 자본이 좀 적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빌릴 제조업이 적으니까 타격이 덜하고 덜 아. 불편한 거예요. 아. 금리 올라가도 식당이 뭐 영향받겠냐. 그런 거네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가 전체 3개인데 지금 서비스 여기 밑에 날짜가 없어서 여기가 2021년 5월이거든요. 아, 감안해서 너무 보시면 비싸요. 그리고 전체 월드고 이거는 영국이 영국도 서비스가 웬만한 높다. 나라들이 지금 제조업들은 어차피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가 잘 안 잡히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여기도 유로존. 원래 서비스 인플레는 금리로 못 잡는겨. 뭐 돈 안 빌려준다고 서비스가 뭐 안 되길 하겠어? 서비스를 안 하길 하겠어? 서비스가 그러니까 식당 뭐 이런 거네요. 식당 밥값 뭐 맞아요.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렇대요. 아하. 네. 충청도에서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네. 이런 추세 때문에 예. 그 세계 경제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이런 그 금리 인상을 잘 흡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예, 두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택 시장의 변화가 금리 인상 효과가 더 오래 걸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핵심이다. 금리 네? 인상에 약발이 잘 안 먹히고 물가가 안 잡히는 네. 이유가 주택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 네, 왜요? 요거는 무슨 변화?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얘기해드린 것도 포함인데 그 고정금리 모기지로 집을 소유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네, 금리가 당장 올라도 그거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 미국 경우에는 주택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요즘에 주택 담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줄고 현금으로 그냥 턱 하고 낸 사람이 많아졌다는 왜요? 돈이 거예요. 많아졌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여기 쓴 내용 중에 보면 영국에서 이 주담대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 비율이 1990년대 40%에서 2020년에 30% 미만으로 줄었고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2011년에 70%에서 올해 10%를 조금 넘는 정도로 줄었대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근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자체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주담대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다른 거를 좀 찾아보다가 이 기사들을 보면 얼추 유추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네. 제목을 보시면 높은 주담대 금리를 막기 위해서 현금 거래로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어떻게 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 이런 내용인데 여기 예.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워싱턴 포스트인데 당신이 사는 동네에 얼마나 많은 현금 구매자들이 집을 샀나 보시오. 그런 기사예요. 올 캐시로 집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난다. 네. 많다. 지난해 미국의 경우에 거의 3분의 1이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와, 그러니까 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그냥 어디서 난 거예요? 예. 대출도 그래서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요 기사에 나온 얘기는 예. 주담대가 아닐 뿐이지 예.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 아닐 뿐이지 주식이나 어떤 기타 자산을 담보로 한 그런 대출 같은 거. 그러니까 모기지보다 조금 더 낮은 금리를 매기는 대체 금융수단을 찾아서 그걸로 한 거랑 예. 가족들한테 빌려서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 예. 이 기사에는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여기가 이것 네, 요거 플로리다. 예, 색이 진할수록 그 현금으로 구입한 비중이 많은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표를 보면 동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플로리다의 이 웨스트팜비치가 거의 작년 7월 기준으로 현금 거래 비중이 56%입니다. 세상에. 전국 최고예요. 모기지 안 받았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친척들한테 돈을 빌렸을지언정. 근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말하는 건 이런 데는 사실 휴양지고 비싼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백인이나 부유층이나 어떤 노년층이 여유 자금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금 구매가 증가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실 속 시원한 답은 못 찾았는데 요 기사들로 인해서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현금을 쓰고 있구나. 어떻게든 금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현금을 어떻게든 융통을 좀 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뭐 어쨌든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들이 뭐 주택 시장의 변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가 쉽게 안 잡히는 세 번째 이유는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 일할 사람이 여전히 부족하니까.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 아까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인플레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거다. 근데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지난주에 서비스 부문 기업들이 성장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이 성장이 더 강화가 되면 일손 부족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노동 사재기라고 해야 되나요? 웃돈 주고 더 다 끌어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긴축 영향이 더 안 먹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재밌는데 중앙은행들이 너무 늦게 대응을 시작해서 더 잡기 어려워진 거다. 이번에 전쟁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불길에 다 붙은 다음에 그때부터 소방차 출동해야 되겠다. 그 초기에는 인플레 이거 오래 안 갈 거다. 그랬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완화 정책 천천히 폐기하더니 이사단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형광펜을 해놨거든요. 이게 그 진한색, 파란색 실선이 그 금리 상승. 기준금리? 네. 예. 그리고 연한색, 하늘색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근데 이 시차가 좀 있죠, 이렇게. 인플레 먼저 떴는데 한참 뒤에 네. 짙은 파란색으로 금리 인상 소방차가 출동했군요. 미국이 제일 늦게 출동했군요. 네. 하여튼 그렇게 표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미국이 있어서 먼저 물가가 좀 올랐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같은 말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해줍시다. 파월은 이제 괜찮다고 막 초반에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먼저 불이 붙었을 뿐이지 소방차가 늦게 출동한 건 아니다. 아니 저 빨간색 길이가 길다니까요. 잘 그래프를 잘 보십시오. 미국이 빨간색 그래프가 제일 길다는 건 네. 인플레가 오른 이후에 가장 늦게 대응했다. 알겠습니다. 뭔가 네.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요것도 행안부 과장님 나오시면 같이 여쭤보는 걸로.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질질 끌다가 효과 지연되면 결국에는 높은 인플레가 표준이 될 거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근데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현금으로 집을 많이 사는 게 인플레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높였는데 네. 기준금리를 높인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 사람들이 현금으로 사니까. 네, 그런 해석인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사람들이 현금으로 사는 게 현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출을 받기가 금리가 높으니까 뭐 지척들한테 빌리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역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격은 안 잡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으로 마련하기가 불편하면 집 사는 사람이 좀 줄어들 테고 뭐 그럴 그 것 같은데. 말씀은 맞을 것도 같습니다. 예. 즉 집을 원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1,000명이 있었는데 네. 금리가 너무 비싸서 500명은 포기하고 나머지 500명은 뭐 우리 이모 부자니까 이모한테 좀 빌리지 등등 해서 사다 보니 그 현금 주고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했으나 네. 그건 금리 인상의 인상의 영향이다. 효과가 없지는 않은 거다. 네. 그러나 이제 저 기사의 요점은 이모한테도 못 빌렸어야지. 그러면 예전 같으면 다 그런 게 없었을 텐데 금리 올리고 나면 누가 집을 사 그런 거였는데 네. 요즘에는 그래도 꿀꿀 쏠쏠이 집 사는 사람들이 많네. 글로벌 부동산 전문가인 이프로가 보기에는 네. 금리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에서 그렇게 현금 주고 집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예. 수급이 여전히 타이트해서 그렇습니다. 고정금리 있는 사람이 안 파니까. 그러니까 미국 항상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네. 매도자들이 매도를 못하게 막으면 큰일이에요. 근데 미국은 갑자기 모기지 금리를 높이는 바람에
매도자들이 그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갈아타면 지금 갈아타면 내가 좀 2% 금리 내고 있는데 갈아탔다는 이유로 7% 8%를 내야 되니까 지난 정부 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네. 다주택자들이 집 파는 순간 80% 양도세 매기는 바람에 8, 90%도 못 팔아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네. 집값이.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에 미국 집값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길게 보면 이제 고령화 저출산이잖아요. 네. 이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되게 중요하고 인사이트풀한 얘기인데 짧게. 잠깐만 시간 좀 줘요. 인사이트풀한 얘기인데 예. 앞으로는 소득과 무관하게 예. 집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손자, 손녀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커플이 있다 앞으로. 그러면 신부 쪽 집안의 모든 부와 신랑 쪽 집안의 모든 부가 다 걸로 가요? 이 커플한테 다 쏟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냥 3천만 원짜리 아주 저렴한 연봉 받고 사는 커플이라도 자산은 네가 10억 내가 10억 한 20억 있게 출발한 게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뭐 수십억 재산가라도 뿌려주고 나면 별로 없는데 오히려 거꾸로 재산이 별로 없는 두 집안도 합치고 나면 그러니까 야, 너 어디서 돈이 나서 15억짜리 집을 샀어? 라고 하면 다 그 정도는 물려받지 않아?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다. 야, 외동아들 외동딸이 만나야 되겠네. 이제 대체로는 이제 근데 일부러 그렇게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만나고 나면 그런 케이스들이 수두룩 빽빽할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대출 금리 올려봐야 집값은 아무런 영향을. 알겠습니다. 자, 오 소장님. 제 표정이 잡혔나 봐요. 오늘. 되게 인사이트풀한 얘기인데. 네, 인사이트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리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거 인사이트풀하지 않았어? 인사이트풀합니다. 네, 자세한 거는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들 네. 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네. 한번 대화 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예. 요거는 이코노믹 타임즈라고 이제 인도에서 인도인들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나, 어딜 가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자꾸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왜 그런 걸까 하는 분석 기사예요. 요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도가 물론 전 세계 1위 인구 국가인 만큼 예. 이제 해외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도 1등으로 많아요. 네, 여기 지금 UN 보고서에 나온 건데 여기는 목적지고요. 네. 여기는 이제 떠나는 나라. 나간 사람. 네. 1위 인도, 2위 멕시코, 네. 3위 러시아. 근데 여기 이 리스트를 쭉 보시면 뭐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몇 곳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고소득 또는 중상위 소득 국가예요.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간 민족인데 한 1,800만 명 좀 넘게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인도에서 태어나서 밖으로 나간 사람만 그 정도고 이제 해외에서 태어난 뭐 2세 뭐 이런 포함하면 총 한 3,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가로 보면 400만 명 넘는 인도인이 미국에 살고 있고 뭐 예. 아랍에미리트 350만 명,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많이 살고요. 요거를 보시면 2021년에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향한 나라 상위예요. 뭐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영국, 네. 호주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나온 국가로 이주한 인도인들 중에 인도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한데 이거는 이런 경제 선진국들이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숙련된 전문가들도 찾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혜택도 주고 생활 수준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오케이 그리로 갈게요 하고 이주 욕구가 거의 뭐 최고치라고. 그리고 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에도 많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는 중동 국가는 주로 건설이나 서비스직 같은 어떤 반숙련, 비숙련 노동자들이 한 70% 차지하고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는 한 20-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에만 인도 시민권 포기한 인도인이 22만 명이래요. 이거를 계산하면 하루 평균 600명이 국적 포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그러면 왜 인도인들은 자기 여권을 포기할까?
라는 기사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5가지를 크게 이게 꼽았는데 궁금해요. 왜 포기하냐? 국적을 왜 포기하냐? 네, 하나는 공부하러 그 비자 받아서 갔다가 그냥 거기 눌러 앉는 거다. 더 거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포기하겠지. 네, 두 번째는 이동의 편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도의 여권으로는 21개 국가만 무비자로 여행을 다닐 수 있대요. 네. 근데 선진국의 여권을 얻으면 이동의 자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뭐 일을 할 때 노동에 있어서의 어떤 상호 간의 평등한 권리랄까 그런 권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 혜택 같은 것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인도인들이 어떤 엘리트 중에 그 나라 정부나 또 민감한 부분을 취업을 하면 그냥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 국적이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 그쵸. 말이네요. 결국. 근데 좀 이렇게 지금 안승창 대표님 표정을 보면 약간 좀 시원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느낌입니다. 뭐가? 그러실 것 같아서 좋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런 구구절절한 그래서 이유가 필요할까? 다른 뭐. 보고서도 좀 찾아봤어요. 아, 네. 그랬더니 왜 인도인들은 자기네 국적을 꼭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유독 많이 갈까? 전 네. 당연하다고 생각. 근데 뭐 다른 그렇죠. 보고서에는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뭐 안전도 있고 뭐 세금 재정적 문제도 있고 뭐 의료 서비스나 교육도 있는데 뭐 사실은 좀 인도의 국적이 메리트가 없으니까라는 이프로님의 말이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네. 채팅창에서 시청자 중에 마리아노 킴님도 예. 우리나라 사람도 저 나라들이 국적 준다고 하면 낼름 받아갈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제가 영국, 캐나다 뭐 네. 네. 다 좋은 나라들이니까 선진국이니까. 지금 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기사나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고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이제 인도 전문가분의 얘기를 전하면 예. 인도인들이 어떤 이거를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각지에 이제 본국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의 규범이나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집단 이거를 디아스포라 또는 다이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인도의 다이아스포라들이 중국의 다이아스포라랑 좀 달리 예. 각국에서 좀 이렇게 지도적인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좀 많은데 인도는 네. 그렇죠. 근데 인도인들은 좀 낮은 애국심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도 사람들 내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참 애국심이 없어. 근데 그냥 뒤에만 있으면 나가려고 그래. 중국인들은 언제든지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다시 본국으로 귀국할 태세가 있는데 예. 인도인들은 나는 인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뜻은 나는 정말 인도의 자부심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도라는 지역에 같이 사는 거주민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라는 나라가 단일 국가도 아니고 단일 언어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짬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들었어요. 통일 국가나 중앙 집권 국가나 그런 역사보다는 저기 뿔뿔이 지역별 왕국 체제가 있었던 예. 나라니까 어떤 뭔가 민족주의 정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옅다.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미련 없이 뭐 여기가 마음에 들면 그냥 여기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다고 강하다. 본다. 그거 그렇게 말되는 것 해석을 같습니다. 네, 뭔가 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거죠 인도인들이. 그러니까 국뽕에 빠지지 않고. 국제 시민론. 아니, 우리는 지구인이다. 이프로가 늘 주장하잖아요. 네. 지구인론, 지구인이다. 2%의 지구인론. 예. 그거 서로 나라만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도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 서울도 강북 강남으로 싸우고 이거 나누는 거는 다 잘못인데 내부 국가 내부에서 강남 강북 나누는 거 잘못이고 뭐 동서 그 호남 영남 나누는 건 잘못이고 나라 밖으로 넘어가서는 나누는 게 잘하는 거다.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다음 기사를 네. 또 볼게요. 네. 마음이 급해요. 항상 이 시간이 되면 할 얘기를 못 하고 간단 말이에요. 왜 요거는 인도에-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인도의 다이아스포라가 중요한 이유. 네. 이거는 인도인데 이게 사실은 원래 비디오예요. 기사가 아니라 한 3분짜리 비디오를 이 사람이 이코노미스트의 국제 특파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자기의 인사이트를 쭉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저작권상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용을 좀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도에 뿌리가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좀 힘이 있는 권력 있는 위치에 올라 있다. 네. 영국에선 수상이 됐죠. 인도피를 받은 그쵸. 사람이. 요거 표를 예. 보시면 좀 많이 나오는데 당장 7월부터 세계은행 총재 여기 많은 이 아제이 방가 같은 경우 뭐 리시 수낙 정말 파워풀. 근데 이 사람은 인도 다이아스포라들이 정말 파워풀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뭐랍니까? 서로 인도인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훌륭한 인도인들이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연히 저렇게 된 거냐? 아니면 근데 워낙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씩 유명한 사람이 나온 거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워낙 너무 근데 이제 파워풀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S&P 500에 들어간 상장사 중에 5% 그러니까 25개 기업을 인도계가 이끌고 있다. 네.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놀랄만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IT 영역에 인도인들이 좀 존재감이 있는 정도였는데 백인 사회에서 유색인종 이런 거 다 편견 깨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예. 그런데 본인은 이 사람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인도인들이 좀 이 사람이 인도계 같기는 한데 네. 영어가 되고 어떤 높은 수준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능력 있는 그 인도 다이아스포라들이 서방 국가와 인도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누적이 돼서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많이 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인도 사람들이 엘리트가 많아서 그래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구 중에는 엘리트의 비율은 비슷해요. 중국인 1000만 명 중에 엘리트나 우리나라 1000만 명 중에 엘리트의 비율이나 인도인 1000만 명 중에 훌륭한 엘리트의 비율은 같은데 네. 중국의 엘리트나 우리나라 엘리트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지 뭐 예.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인도의 엘리트는 엘리트라면 모름지기 다른 나라로 가야지 라고 하니까 인도의 엘리트만 전 세계로 이제 자꾸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도 국적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접목을 해서 이해하시면 좋은데 네. 사실 저는 이 기사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서 가져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작년 기사긴 한데 일본은 인도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들은 일본이 필요할까? 라는 기사인데 이거는 인재 확보 경쟁에 대한 일본의 노력을 취재한 기사예요. 예. 일본은 그 인도 IT 인력 유치를 위해서 인도의 어린이만을 위한 국제 학교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 이렇게 인도인들 어린이만 받게. 아 저런 걸 만들어 주면 인도인들이 많이 올 거다. 그렇죠. 인도인들의 일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도 아이들 국제학교를 별도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인도인들이 정착할 때 언어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저건 일본이 뭔가 친절해서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배타성 때문이에요. 일본인 학교에 인도 학생이 가면 놀림 대상이 되니까 자기들도 그걸 아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미국에 와서도 일본인 학교로 다닙니다. 뭐 괜찮아. 괜찮은데 일본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아유 우리는 붙여놓으면 아니 그게 배타성이 아니고 자기들은 그게 자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외국에 나가도 일본인 학교에 다니니까 일본도.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뉴욕타임즈는 워낙 아날로그인 일본이 예.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인도의 인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일본이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의 일환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기사는. 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일본은 알겠습니다. 아직도 일본에 일본인 화장실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할 기세. 그래서 하여튼 인도인들이 많이 나간다. 애국심이 없다. 그거네요. 인도인들은 애국심이 아니 글로벌 마인드가 장착돼 있다는 거죠. 애국심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참 이 두 분의 약하다. 아니 우리 두 모두 분은- 단결합시다라고 하면 애향심이 없는 겁니까? 너무 극단적이야. 두 분은 다. 아니 오늘의 얘기가 그렇다는 거지. 아니, 내 우리- 주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삽시다. 뭐 우리 회사 따지지 말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애사심이 없는 겁니까? 더 많이 나가야 된다. 더 많이 나가라. 한국인이여 빨리 나가라. 제가 나가는 거 관련해서 사실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네, 해주세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시간이 요거는 안 대표님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인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예요? 궁금한데. 그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돼요. 만만. 아니에요. 1분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인도인들이 그리고 세계에서 잘 퍼져나가는지 아십니까? 왜요? 인도의 엘리트들은 이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준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네. 물러가고 오늘 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사이트 프렌드. 인사이트 프로 했는데 분명히 악플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오해진 소장님한테 시간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네가 말이 너무 많았다. 네. 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